안녕하세요. 소리 책갈피입니다. 어느새 9월이네요. 제가 사는 캐나다 밴쿠버엔 초가을 느낌이 살짝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쌀쌀해지고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때이른 낙엽이 바닥을 이미 뒹굴고 있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 특히 지난 몇 개월은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낸 느낌이라 남은 하반기는 좀 느릿한 시간으로 차분히 걸어가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삶엔 쉼과 느림이 때론 필요한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2023년 하반기도 각자 바라시는 대로 잘 흘러가기 바랍니다. 19세기 최초 여성 탐정 러브데이 브룩 5번째 에피소드, 오늘의 이야기는 공주의 복수입니다. 1800년대 말 영국 소설 배경에 아주 적합한 타이틀 같죠? 그런데 오늘의 공주는 영국의 프린세스가 아닙니다. 동방의 공주, 이집트에서 성장해 런던에 입성한 터키 혈통의 공주가 출연합니다. 동방 세계의 신비로움에 빠져있던 영국 상류층의 모습과 식민국가를 거느리며 대영제국으로서 위세를 떨치던 당시 영국 상류층의 오만함을 살짝 비틀어 놓은 듯한 스토리더군요. 영국 부유 사교계 여성의 개인 비서로 일하던 미모의 스위스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러브데이 브룩은 이번 실종 사건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대를 앞서간 여성 탐정 러브데이의 예리한 추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레이디 탐정 러브데이 브룩의 경험, 그 5번째 사건, 공주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젊고 예쁜 그 여자는 영국엔 친구 하나 없는 외국인인데 어느 날 땅속으로 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이군요. 러브데이 브룩은 다이어 소장이 설명한 사실을 요약하며 말했다. 왜 이틀이 지나서야 그녀의 실종을 경찰에 알렸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라진 루시 커니어는 드루스 여사의 비서이자 대필가로 일해왔던 사람인데 드루스 여사는 처음에 그녀가 사라진 사실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네. 분명 하루 이틀 내 루시 커니어 양이 자신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올 테고 이 갑작스런 행동을 해명할 거라고 생각했다는군. 오늘 아침 날 찾아온 사람은 드루스 여사의 아들 드루스 소령이라네. 군대 휴가로 어머니 저택에 지내고 있었는데 루시 양이 사라졌을 때 그는 마침 저택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군.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루시 양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을 찾아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네. 하지만 스코틀랜드 야드에서는 이 실종 사건을 진지하게 맡을 생각이 없었나 보군요. 그렇다네. 경찰은 손을 뗀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러면서 두루스 소령에게 이건 경찰보다는 사립탐정에게 어울리는 사건으로 보인다며 내게 의뢰해보라고 날 추천했다고 하는군. 어째서 경찰이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두루스 소령은 아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네. 그는 사라진 여자 루시 양의 사진을 그 책상 서랍에 보관해 왔던 것 같고 그나저나 그 젊은 소령은 다른 여자와 이미 약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루시 커니어 양에게 빠져 있었던 모양이야. 어쨌든 드루스 소령은 그 사진이 여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스코틀랜드 야드로 그걸 가져가고자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지. 하지만 그녀의 사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네. 소령이 서랍을 죄다 샅샅이 뒤졌고 어머니와 저택의 하인 모두에게 사진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헛수고였지. 러브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곧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진을 훔친 듯하네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있을 테죠. 어쩌면 루시 커녀 양을 찾는 걸 방해하는데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 그렇다고 제 말이 그 여자의 실종에 범죄, 그것도 흉악한 범죄가 숨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야. 두루스 소령은 무슨 범죄라도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것 같네. 날 찾아왔을 때도 감정이 격해져선 어찌나 횡설수설하던지. 소령의 어머니 두루스 여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두루스 여사는 특정 사람들 사이에선 꽤나 유명인사라네. 10년 전 남편이 사망하고 그 뒤로 각종 자선단체의 후원자이며 유행을 선도하는 선정가 활동을 하고 있지. 가끔 그것이 좀 이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연극 전도회, 매직 랜턴 슬라이드 쇼, 카드게임 전도회, 불우이웃을 위한 음악 연주 협회, 마부에게 털머플러를 공급하는 협회 같은 수백 가지 미션 사업에 돌아가며 관심을 가졌거든. 두루스 여사의 집은 온갖 유행의 집합소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그 두루스 여사의 관심을 끈 최신 유행이 그간의 모든 관심사를 물리친 모양이네. 이번엔 동방의 자매들 처우를 개선해주는 사업이라는데 두루스 여사가 그것에 푹 빠져 있다네. 하렘 전도회와 비슷한 건데 예전의 인도 여인 전도회보다 더 방대한 것 같네. 그 동방의 자매 처우 개선 전도회 때문에 런던에 거주 중이거나 체류 중인 터키와 이집트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두루스 여사의 주위로 모이게 되었지. 그러다가 여사의 아들 두루스 소령과 둘라 베이흐 공주가 약혼까지 하게 되었고, 미모의 상속녀인 둘라 베이흐 공주는 터키 혈통의 왕족이긴 하지만 이집트 카이로에서 유럽 문화의 영향 아래 교육받고 성장했다네. 혹시 루시 커녀 양의 과거에 대해 뭐라도 알려진 게 있나요? 아주 조금. 루시 커녀 양은 두루스 여사에게 채용되어 그 저택에 오기 전에 레이디 그윈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 SLS의 보석업자와 시계업자의 딸들을 보육하는 고아원에서 영국으로 데려온 사람이라네. 레이디 그윈은 루시 커녀 양을 자기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삼으려고 스위스에서 데려왔지만 커녀 양의 미모가 자기 남편의 관심을 끄는 걸 보고는 생각을 고쳐먹었지. 그리곤 그 아가씨가 외국어 서신을 주고받을 때 도움이 될 거라며 두루스 여사에게 추천했네. 이에 두루스 여사는 그 아가씨를 자신의 비서 겸 편지 대필자로 고용했고, 두루스 여사는 루시 커녀 양의 역할에 만족했고 그녀와 원만하게 지내온 듯하네. 그런데 휴가차 저택에 머물던 아들 두루스 소령이 그 아가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으니 약혼자인 둘라 베이흐 공주도 루시 커녀 양과 원만하게 지냈을지는 의문이 들긴 하는군. 다이어 수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허나 그 부분에 있어 젊은 두루스 소령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더군. 내가 공주가 다소 난폭하고 질투심 많은 성격이며 가끔 소령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언급했음에도 말이야. 오로지 젊은 소령의 의심은 터키계 이집트인 은행가의 아들 하피즈 가심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네. 소령이 둘라 베이흐 공주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가시미가의 저택이었는데 공주와 가시미는 오누이 같은 사이라고 하더군. 소령의 말에 따르면 공주가 영국 가정 생활 방식을 전수받기 위해 드루스 여사의 저택에서 3주 동안 머물렀을 때 그 하피즈 가시미 또한 소령의 어머니 저택을 마치 제 집인 양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해. 그리고 하피즈 가시미가 그 스위스 아가씨 루시 커니어 양에게 첫눈에 반해
아주 끈질기게 치근덕댔으며 이로 인해 두 청년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간 듯하네. 동방의 피가 흐르는 질투심 가득한 공주가 그런 드라마를 조용히 관람하고 있었으리라곤 전 예상할 수 없는데요. 당연하고 말고. 하지만 아무래도 드루스 소령은 공주를 전혀 계산해 놓고 있지 못한 듯해. 소령은 그 하피즈 카시미가 섹스피어 작품의 오셀로에 나오는 이아고 같은 자라며 그 남자에게 집중해서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하더군. 소령은 그가 사진을 훔쳤을 거라고 했네. 그리고 어떤 구실을 들어 루시 커니어 양을 집 밖으로 유인했을 테고 어쩌면 이미 해외로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카이로 경찰과 연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더군. 공주가 이 사건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래 보인다네. 아, 내가 자네에게 말했던가. 그 루시란 아가씨가 제대로 짐을 싸서 나가기는커녕 작은 핸드백조차 들고 가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녀의 옷장에서 사라진 거라곤 코트와 모자밖에 없다네. 그녀의 책상, 모든 상자와 서랍까지 다 뒤졌지만 종족을 밝힐 만한 편지나 서류 같은 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지. 그렇다면 그 루시 커니어 양은 몇 시쯤 그 저택을 떠난 것으로 보였나요?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네.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이달 말 2일, 오후 몇 시쯤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날은 드루스 여사가 큰 연회를 주최한 날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택을 출입했기 때문에 젊은 여자 하나가 집을 나서는 걸 알아채기란 힘들었을 테지. 러브데이가 짧은 침묵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둘라 베이우 공주에겐 뭔가 사연 있는 과거가 있는 것 같군요. 런던에 머무는 터키 공주라니 그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네. 공주에겐 어떤 히스토리가 있지. 둘라 베이흐 공주는 현 터키 왕조와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네. 그리고 그녀의 공주라는 신분은 다소 과장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도 동방의 여인으로서는 아주 특수한 이력이 있지. 공주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었는데 그녀의 친척이 하피즈 카시미의 아버지에게 공주의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했다는군.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선진적인 사고를 가진 카시미 부자는 공주를 이집트 카이로로 보내 교육을 받게 했지. 그리고 1년 전쯤 카시미 부자가 공주를 런던으로 데려왔고 바로 그때 공주는 두루스 소령을 만나게 된 거라네. 그나저나 이 젊은 청년은 어지간히 결혼이 급했던 모양이네. 공주에게 소개된 지 6주 만에 약혼을 발표했으니 말이야. 보나마나 두루스 여사가 이 두 남녀의 결합을 대찬송했을 테지. 아들 두루스 소령의 낭비벽과 그 가진 큰 빚을 알고 있었으니 아들에겐 부유한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게 뻔해. 결혼식은 이번 시즌에 하기로 했는데 그 청년이 그 젊은 스위스 아가씨에게 분별력 없는 관심을 보이고 이 아가씨를 찾는데 이리 열정을 쏟는 걸 보면. 그때 탐정사무소 직원이 대기실 쪽 문을 열며 말했다. 소장님, 드루스 소령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들어오시라고 하게. 그러고는 다이어 소장이 러브데이 브룩을 돌아봤다. 물론 자네 이야기를 해두었네. 소령은 오늘 오후에 있을 어머니 연회에 자네를 몹시 데려가고 싶어 하더군. 자네가 그곳을 둘러보고, 다이어 소장은 말을 끊더니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드루스 소령에게 일어나 인사했다. 드루스 소령은 27살 정도의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왁스를 바른 콧수염, 상의 자켓 버튼홀에 꽂은 난초꽃 장식, 밝은색 가죽 장갑, 에네멜 가죽 부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출중하게 잘 차려입고 있었다.
소령은 다이어 씨에게 자신이 밤새 한숨도 못 잤으며 이 같은 끔찍한 긴장감으로 또 다른 24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자신은 곧 무덤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사실 그 말을 입증할 만한 낌새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이어 소장이 러브데이 부르고 소개했고 러브데이는 예의 있게 드루스 소령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정말 친절하시군요. 그는 듣기 불쾌하지 않은 느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제 어머니께서는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연회를 여시는데 부릉량에게 어머니 저택 내부와 어머니 주위를 둘러싼 그 꼴사나운 세트장을 소개해드릴 수 있다면 전 매우 기쁠 것 같군요. 꼴사나운 세트장이라고요? 네. 유대인, 터키인, 이단자, 이교도인 그 모두가 한데 모인 곳이죠. 더구나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최악입니다. 매주 이집트에서 몰려 들어오고 있죠. 그때 다이어 소장이 끼어들었다. 아, 드루스 여사께서는 아량이 넓고 자애로운 분이시로군요. 전 세계가 여사님 저택 안으로 모이니까요. 드루스 소령이 다이어 소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소장님, 혹시 당신의 어머니께서도 제 어머니 같은 분이셨나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음에 신께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두 분은 제 어머니에 관해선 제대로 알고 계신 게 그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한 후 소령은 러브데이를 돌아보며 계속해서 말했다. 러브데이 부릉량, 제 마차를 가져왔습니다. 곧 4시 반인데 여기서 포틀랜드 플레이스까지 좋기 20분은 걸립니다. 외출할 준비가 되시면 제 마차를 바로 대령하죠. 그의 마차는 드루스 소령의 외양처럼 모든 면에서 제대로 갖춰진 모습이었다. 인도산 고무 타이어가 바퀴를 감싸고 있어 린치코트에서 포틀랜드 플레이스로 향하는 20분 동안의 부드러운 주행은 마차 안 두 사람의 대화 또한 술술 이어질 수 있게 도왔다. 드루스 소령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어머니께서는 범세계적 취향을 지닌 본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주 범세계적이긴 합니다. 하인조차 별의별 나라에서 왔으니까요. 집사는 프랑스인, 푼맨들은 이탈리아인이고 하녀 몇 명은 독일인, 몇 명은 아일랜드인일 겁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거기 직원 일부는 스칸디나비아인, 일부는 남양제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구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은 저택 응접실에서 거의 모두 만나볼 수 있죠. 러브데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루시 커니어 양은 영국에 친구가 전혀 없었다던데 그건 확실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엾은 루시. 어머니 저택 밖으로는 친구 하나가 없었죠. 저에게 몇 번이나 자신은 혈혈 단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루스 소령은 슬픈 기억에 사로잡힌 듯 잠시 말을 끊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 24시간 내 그녀를 찾지 못한다면 기필코 그놈 가시미의 몸에 전 총알을 박을 겁니다. 그를 경찰에 넘기느니 그 짐승을 끝장내주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젊은 소령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섬광이 일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부드러웠으며 감정이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러브데이가 다른 질문을 했다. 사라진 커니어 양이 카톨릭 교도인지 개신교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드루스 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맹세코 모르겠습니다.
가끔 사우스 세빌 스트릿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곤 했죠. 저도 종종 그 교회 문까지 배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가톨릭 예배당인지 개신교 예배당인지 혹은 이도교 예배당인지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군요. 꼭 그 망할 교회 사제들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러브데이가 소령의 말을 끊었다. 이제 포틀랜드 플레이스에 도착했군요. 저 긴 마차 행렬을 보니 드루스 여사님 저택은 이미 꽉 차 있겠는데요. 드루스 소령은 자신이 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러브데이 부릉냥, 제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제 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유행에 민감한 척하는 게 좋습니다. 호텐토두족과 카피르족에게 안경을 제공하는 거창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제 어머니께선 당신에게 그 즉시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실 게 분명합니다. 처음엔 절 소개하지 마시고 숨어서 관찰할 수 있는 조용한 구석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러다 오후 늦게 잠시 시간이 생기면 그때 가서 저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저택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소령이 말했다. 오늘 오후에는 폭도들이 몰려오겠군요. 틀림없습니다. 바로 저 뒤에서 씩씩대며 요란스럽게 들리는 말소리, 그건 알아 보입니다. 오후 내내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돌풍 사이에 낀 산바람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집트 사절단이 총 출동할 모양이군요. 촉토 인디언은 안 보이지만 분명 그쪽도 나중에 사절단을 보낼 겁니다. 이 옆으로 들어오세요. 저 커다란 야자나무까지 돌아서 들어갑시다. 어머니는 분명 현관 근처에 계실 겁니다. 응접실은 구석까지 꽉 차 있었고 드루스 소령은 사람들을 헤치고 앞장서 걸어가면서 어머니의 손님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주고받느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체되었다. 마침내 중국 도자기 안에 든 커다란 야자나무에 닿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령은 우아한 야자나무 가지 사이로 가려진 곳에 러브데이가 앉을 의자를 놓아주었다. 이따금 군중이 흩어질 때마다 이 조용한 곳에서 러브데이는 응접실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러브데이가 드루스 소령에게 속삭였다. 제 쪽으로는 주의가 끌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소령은 그 속삭임에 다른 말로 답했다. 저기, 그 짐승, 그러니까 이하고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서서 초록색 깃털 모자를 쓴 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모자의 숙녀분은 레이디 그윈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제 어머니가 계시고 저기에는 돌리, 그러니까 둘라베유 공주가 소파에 혼자 앉아있군요. 지금은 사람 때문에 가려 보이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필요할 경우 고개짓을 보내면 신호로 알아채겠습니다. 그날 오후 무엇이 사교계 인사들을 드루스 여사의 저택으로 이끌었는지는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방문객들은 모두 드루스 여사와 악수하자마자 공주의 소파로 옮겨갔고 그곳에 줄지어 서서 동방의 왕족을 아련할 기회가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 러브데이는 공주를 아주 잠깐이라도 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채곤 드루스 소령이 무례하게 욕했던 하피즈 카시미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잘생긴 남자였다. 눈은 선명한 검은색에 가끔 습관적으로 벌어지는 입술은 새하얗게 빛나는 치아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 보였다. 그가 입은 유럽식 복장은 그와 어울리지 않은 듯했다. 러브데이는 그 검은 눈과 하얀 치아는 터번이나 페즈 모자를 쓸 때 더욱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곧 러브데이의 시선은
카시미에서 드루스 여사로 옮겨갔다. 드루스 여사는 키가 큰 건장한 여인으로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위로 높이 올린 머리카락에는 탈색을 했거나 분을 뿌린 것 같았다. 러브데이가 받은 인상은 그 여자는 현대 영국 사회가 낳은 현대적인 산물, 즉 열렬한 자선사업가와 열렬한 사격의 인사를 합친 것 같다는 것이었다. 도착하는 손님들이 줄기 시작하자 드루스 여사는 현관 근처 자신의 자리를 떠나 응접실을 돌기 시작했다. 러브데이는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 이 원기왕성한 현대적 여성이 한편으로는 성대한 자선 음악회를 기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만간 아들의 연대 장교들이 참석할 무도회에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손쉽게 모을 수 있었다. 6월의 무더운 날씨였다. 블라인드와 창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가는 최고의 프랑스인 집사는 바깥 공기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파를 뚫고 러브데이가 앉은 오른쪽 창문 곁으로 향했다. 드루스 소령도 러브데이 곁으로 다가왔다. 그가 러브데이에게 말했다. 옆방으로 옮겨 차를 좀 드시겠습니까? 여기는 숨이 막힐 텐데요. 드루스 소령이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덧붙였다. 저 짐승 하페즈 카시미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살면서 저 인간보다 더 역겨운 동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러브데이는 그의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만 차 말고 저기 제 옆에 있는 프랑스인 집사에게 시원한 물 한 잔만 가져다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피츠 카시미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의 저 영혼 없는 미소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프랑스인 집사가 곧 러브데이에게 물을 가져왔다. 소령은 골치 아프게도 동시에 두 여자에게 붙잡혔는데 한 여자는 루시 커니어 양에게 무슨 소식이라도 받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다른 여자는 그 유명한 하렘 전도의 대표가 이미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저녁 6시가 되자 방은 꽤 한산해지기 시작했고 둘라 베이흐 공주의 아련이 중단되자 러브데이는 공주의 모습을 조금씩 살펴볼 수 있었다. 공주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 뒤에 흰 로브를 입은 어두운 피부의 이집트 여자들이 야자수 잎을 손에 들고 서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다. 황갈색 피부, 반짝이며 빛나는 눈, 호화로운 복장을 한 이 동방의 미인에게 돌리라는 이름이라니. 그보다 더 형편없는 영국식 이름을 찾기도 힘들 것 같았다. 러브데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시바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훨씬 더 잘 어울리겠는데. 러브데이가 앉은 곳에서는 공주의 옷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다. 공주의 팔뚝을 감은 옅은 주황색 비단이 날개를 늘어뜨리듯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여러 보석들이 드레스 주름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공주는 순많은 검은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틀어 올려 보석핀과 진주밴드로 고정했고 비슷한 밴드로 가냘픈 목과 손목을 장식했다. 아주 감탄을 하며 공주를 보고 있군요. 드루스 소령이 다시 곁으로 다가와 살짝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저 모습이 처음에는 아주 매력있고 인상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령은 말을 다 마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더니 걸어가 버렸다. 브레킷에 달린 작은 시계가 6시 30분을 알렸다. 마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문에서 굴러 나오고 있었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행렬로 계단 위의 통행이 어려워졌다. 6시 45분 마지막 악수가 끝났다. 더위에 지쳐 보이는 드루스 여사는 공주 오른편에 놓인 의자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몸을 앞으로 약간 숙였다. 공주의 왼쪽에는 레이디 그윈이 의자에 앉아 옆에 서 있는 하피즈 카시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네 사람은 서로 편하고 친밀한 사이임이 분명했다. 레이디 그윈은 커다랗고 화려한 깃털 모자를 왼쪽 의자에 던져놓고는 야자나무 잎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드루스 여사는 프랑스인 집사에게 손짓해 시원한 칵테일 몇 잔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 누구도 커다란 야자나무 옆 구석에 앉아있는 러브데이를 보지 못한 듯했다. 러브데이는 창문 옆에 불만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드루스 소령에게 신호를 보냈다. 아주 흥미로운 모임이네요. 이제 원하신다면 어머니에게 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제 이름 그대로요. 정확하게 발음하고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요. 그런 다음 제 직업을 말씀드리고 제가 당신의 의뢰로 루시 커니어 양의 실종과 관련된 정황을 조사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러브데이의 말에 드루스 소령은 깜짝 놀란 듯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 뭔가 본 것이, 뭔가 찾아내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신분을 숨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러브데이가 조금 날카롭게 말했다. 이제 질문은 그만하시죠. 지금 당장 제가 부탁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소령은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고 러브데이를 데리고 방을 가로질렀다. 함께 앉아있던 네 사람의 대화가 한창이었던지라 소령은 어머니에게 말을 걸기 위해 1, 2분 정도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러브데이는 드루스 소령 뒤에 잠시 서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레이디 그윈과 하피즈 카시미가 있었다. 소령이 이야기가 잠시 끊긴 틈을 타 이렇게 말했다. 이 숙녀분을 어머니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은 탐정 러브데이 부릉양입니다. 제 의뢰로 루시 커니어 양의 실종과 관련된 정황을 조사하러 왔죠. 드루스 소령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칵테일을 들고 응접실에 들어오려던 집사마저 문 앞에 우뚝 선 채 멈춰 있었다. 그와 동시에 드루스 여사는 레이드 그윈과 레이드 그윈은 드루스 여사와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러고 잠깐이었지만 또 동시에 두 여자의 시선은 의자에 놓여있던 커다란 깃털 모자에 머물렀다. 곧 레이드 그윈이 벌떡 일어나 그 모자를 움켜쥐고는 말했다. 당장 가봐야겠어요. 지금 당장이요. 6시가 되자마자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벌써 7시가 넘었네요. 카시미 씨, 제 마차까지 절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그렇게 레이디 그윈은 허겁지겁 드루스 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카시미 씨를 따라 방을 빠져나갔다. 여전히 문 앞에 서 있던 프랑스인 집사는 레이디 그윈이 지나갈 수 있게 뒤로 물러나더니 칵테일 잔이 든 쟁반까지 든 채로 그녀를 따라 방을 나갔다. 드루스 여사는 긴 숨을 내쉬고는 러브데이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주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좀 피곤하네요. 공주는 드루스 여사에게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리고 공주 역시 방을 빠져나갔는데 러브데이는 공주가 지나가면서 드루스 소령에게 경멸의 눈길을 던진 게 분명하다고 느꼈다. 공주의 뒤에 서 있던 두 수행원 중 한 명은 부채를 들고 다른 한 명은 쿠션을 들고 둘라 베유 공주의 뒤를 따라 나갔다. 드루스 여사는 다시 러브데이를 돌아보더니 살짝 누그러진 말투로 정중하게 말했다. 제가 좀 놀랐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제 집에 탐정이 왔다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방금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하실 건가요? 집을 둘러보며 구석구석 살피실 건가요? 아니면 하인들을 하나하나 신문하실 건가요? 실례지만 저로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군요.
탐정의 그 조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 거의 알지 못하거든요. 러브데이도 드루스 여사처럼 정중하게 대답했다. 오늘 밤은 조사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녁 8시 전에 제가 꼭 처리해야 한 중요한 업무가 있거든요. 그저 루시 커리어 양의 방을 좀 봐도 될까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뒤에는 여사님을 귀찮게 할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드루스 여사가 답했다. 그럼요, 대구 말고요. 그 방은 루시가 떠난 그대로랍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드루스 여사는 그때쯤 돌아와 칵테일 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서 있는 프랑스인 집사를 돌아보며 하녀 하나를 불러 러브데이 부릉양이 루시 커리어 양의 방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러브데이가 커리어 양의 방을 조사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던 10분은 약 15분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난 5분이란 시간은 커리어 양의 서랍과 상자를 조사하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안내를 맡은 하녀는 유쾌하고 수다를 잘 떠는 젊은 여자였는데 그녀는 열쇠 부러미를 짤그랑거리며 자물쇠를 모두 열고는 러브데이가 의도적으로 건넨 가벼운 잡담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응했다. 러브데이는 루시 커니어와 그녀의 평소 습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고 하녀는 막힘없이 답했다. 그리고 화제는 루시 커니어에서 다른 저택 사람들로 옮겨갔다. 러브데이는 드루스 여사에게 미리 언급한 대로 그날 저녁 8시 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다 했으나 그녀는 평소와는 달리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그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그녀는 커니어 양의 방을 나온 뒤 드루스 여사나 소령에게는 어떤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곧장 저택을 나섰다. 그러고선 느긋하게 포틀랜드 플레이스를 계속 걸었고 자신의 움직임을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마차를 불러 올드 본드 스트리트의 고급 모자 상점인 마담 살린의 상점으로 가자고 말했다. 마담 살린의 모자 상점에서 러브데이는 30분 가까이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자에 대해 길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 후 마차는 러브데이를 마담 살린의 모자 가게에서 사우스 세빌 스트릿에 있는 장의사로 싣고 달렸으며 여기서 그녀는 작은 뒷방에서 그 장의사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다시 마차를 타고 그녀는 가오 스트릿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러브데이는 서둘러 드루스 소령에게 다음날 아침 9시에 사우스 세빌 스트릿의 카페 에글라스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짧은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마부에게 맡기며 돌아가는 길에 포틀랜드 플레이스로 배달해달라고 부탁했다. 드루스 소령이 러브데이의 편지를 펼쳐 읽으며 말했다. 이 사람들 일을 정말 이상하게 하네. 내가 이 약속을 지키나 봐라. 몇 시간 동안 응접실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더니만 그래, 뭘 찾아냈을 리가 없지. 그 짐승 같은 카시미에게는 제대로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게 분명해. 하지만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드루스 소령은 약속을 지켰다. 다음날 아침 9시 카페 에글라스의 문 앞에서 그는 러브데이와 인사를 나누었다. 러브데이가 그에게 말했다. 소령님의 마차는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걸어가 몇 집을 지나 개신교 교회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소령님께서 가끔 루시 커리어 양을 바래다 주었다는 그 교회 말이죠. 러브데이가 말한 교회 문 앞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섰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어떤 일을 목격하고 혹시 놀라더라도 이곳을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우선 저와 약속을 해주세요. 러브데이의 요구에 드루스 소령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런 후 두 사람은 나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교회는 그저 큰 방에 지나지 않았다. 맨 끝에 있는 회중석 중앙에 설교단이 있었고 바로 뒤에는 낮은 단이 있었는데 그 단은 놋새로 에워싸여 있었다. 이 놋새 난간 뒤에는 검은 예식복을 입은 교회의 목사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곳엔 그 두 사람, 한 노인, 그리고 교회 관리인이 전부였다. 교회는 상점과 좁은 뒷마당에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창문은 모두 스테인드 글라스로 채워져 있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은 너무 어두컴컴해서 햇살 가득한 바깥에서 막 들어온 소령은 저 끝 단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잠시 후 교회 관리인이 와서 자리를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브데이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들은 곧 떠날 것이니 이곳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드루스 소령도 곧 교회 안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가 꽤 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여기 결혼식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나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러브데이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결혼식이 끝나자 목사는 검은 가운으로 덮인 두 팔을 박쥐 날개처럼 펼치며 축복 기도를 했고 남자와 여자는 일어나서 목사를 따라 제의실로 들어갔다. 여자는 긴 여행용 망토를 단정히 입고 있었다. 또 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엔 희고 고운 베일이 내려와 있어 여자의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남자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가는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신부와 나란히 제의실로 넘어갈 때 드루스 소령은 그가 어머니의 저택 프랑스 집사임을 알아보았다. 소령이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말했다. 저 남자는 집사 르브랭이잖아요. 세상에, 저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보여주려고 날 이곳에 데려온 겁니까? 조용히 못 있겠다면 밖으로 나가는 게 낫겠군요. 러브데이는 엄한 목소리로 말하며 소령과 함께 교회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가자 사우스 세베 스트릿은 이른 아침의 교통체증으로 복잡했다. 러브데이가 말했다. 카페 에글라세로 돌아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도록 하죠. 그리고 소령님께서 알고 싶은 것 모두를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러나 커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소령은 적어도 1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다. 러브데이는 그 모든 질문을 한쪽으로 제쳐두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다. 모든 건 다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소령님께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시는군요. 르브랭이 선택한 신부가 누구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드루스 소령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저와는 조금도 상관없는 일이죠.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하길 원하시는 듯하니 묻겠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소령님 어머니의 비서이자 대필가였던 루시 커니어 양입니다. 그러자 소령은 펄쩍 날뛰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그 신부가 루시라고요? 진정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의자에 다시 앉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절대 하피즈 카시미의 짓이 아니니 그 사람에게 총알을 박아넣겠다는 그런 위협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스위스 아가씨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집사 르브랭과 결혼했으니까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루시가 자신의 의지로 르브랭과 결혼했다고요. 소령은 러브데이의 말을 따라하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러브데이와 다시 마주 앉았다. 커피에 설탕을 넣으시나요? 러브데이가 그때 종업원이 가져온 커피를 저으며 소령에게 물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시 커니어 양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르브랭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결혼했지만 만약 둘라베이유 공주의 제안이 그녀 자신의 이익에 크게 부합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기꺼이 르브랭의 행복이 성취됐으리라고 생각되진 않지만요. 돌리가 제안한 것으로 루시가 이익을 얻었다고요? 소령이 다시 물었다. 제 말을 끊지 마세요. 제가 먼저 모두 이야기한 다음에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루시는 당신 어머님 댁에 오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집사 르브랭과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쯤 루시가 당신, 그러니까 두루스 소령님의 눈에 들려 한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 여사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전까지는 저택 모두에게, 심지어 하인들에게도 그 둘의 약혼에 대해선 비밀을 지키고 있었죠. 사실 그 두 사람이 약혼한 것은 전혀 놀라울 게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 집사 르브랭 그리고 루시 커니어 두 사람 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었고 둘 다 외로웠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틀림없이 공통점도 많았겠죠. 더구나 루시는 우연히 자신의 계층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사실 르브랭과 같은 계층이었습니다. 둘의 사랑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고요. 소령님께서 군대 휴가로 집으로 돌아와 그 아이의 예쁜 얼굴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진 말이죠. 당신이 눈에 띄게 루시에게 관심을 보이자 자신을 향한 소령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시들었음을 안 둘라 공주와 루시의 태도가 어쩐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 집사 르브랭, 그리고 아들이 적합한 결혼을 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평정심, 이 세 가지 모두가 깨지고 말았죠. 설상가상 부수적인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소령님이 그 스위스 아가씨에게 관심을 가지니 하피즈 카시미 씨 역시 루시의 매력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청년이 사랑의 경쟁자가 될 위험마저 생기게 된 것이었고요.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 어머니 두루스 여사는 친한 친구이자 이 스위스 아가씨의 미모로 인해 이미 한번 고민을 겪었던 레이디 그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후 공주와 드루스 여사, 레이드 그윈 이 세 여자는 고심을 했죠. 그리고 회의 끝에 당신이나 카시미 씨가 서로 절교 선언을 하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 당신이 공주와의 결혼을 망치기 전에 어떻게든 루시 커니어 양을 저택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둘라 베이유 공주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헨리 2세의 정부 페어 로자먼드는 왕비의 맹독에 의해 제거되었죠. 하지만 더 이상 현대 영국에선 왕비의 맹독에 의해 정부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금화로서 훨씬 더 쉽고 깔끔하게 제거되죠. 이번 문제의 해결책은 이랬습니다. 둘라 베이유 공주는 루시가 르브랭과 결혼하면 그녀에게 1000파운드를 주고 후에 파리에서 고급 모자 상점의 제작자로 자리 잡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죠. 이 후한 제안은 모든 일을 척척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중요한 건 당신이 루시를 추적할 수 없게 그녀를 확실하게 빼돌리는 것이었죠. 혹시 소령님께서 계속 루시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루시의 마음이 움직여져 공주의 제안을 저버리고 르브랭을 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분들이 바라던 기회는 당신이 사흘간 저택을 비웠을 때 찾아왔습니다. 레이디 그윈은 자신의 고급 모자 상점 마담 셀린에게 이 모든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담 셀린은 루시를 자신의 상점에 들이는데 동의했고 그녀를 모자 상점 위층 방에 숨겨 고급 모자 디자이너로서의 실력을 키워주겠다고 했죠. 다음 상황은 눈치채셨겠죠. 루시는 일주일 전 어느 날 오후 짐도 안 챙기고 마차도 부르지 않고
조용히 집 밖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적 가능한 수단을 모두 차단한 거죠. 마담 살리는 루시 커니어 양을 상점 안으로 들여 숨겼습니다. 이런 일은 런던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특히 숨기려는 사람이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고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은 외국인 비서라면 더더욱이요. 그렇다면 그녀의 사진을 슬쩍한 괘씸한 녀석은 집사 르브랭이었나 보군요. 그 짐승 같은 가심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제대로 걷어찰 수나 있지. 저택 프랑스인 집사가 내 경쟁자라니. 어쩐지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기분마저 드는군요. 소령님, 집사 르브랭이 서랍에서 루시의 사진만 가져간 것에 자축이라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제 오후 드루스 여사의 연애 응접실에서 전 집사 르브랭이 당신을 바라보던 눈빛보다 더한 증오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증오의 눈빛 때문에 처음으로 전 그 집사를 주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개신교 교회에서 치러진 마지막 여정에 다다르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죠. 당신이 발견한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보다 자세히 말이요. 드루스 서령의 표정은 여전히 그들이 앉아있는 대리석 테이블 못지않게 창백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느릿느릿함으로 돌아가 있었다. 좋아요. 먼저 어제 연회가 열리던 무더운 날 르브랭이 환기를 위해 창문가로 가며 당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제겐 첫 번째 연결고리였습니다. 전 그의 쏘아대는 듯한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고 그 남자가 지독하게 증오하는 사람이 그곳에 분명히 있다고 확신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내게 걸어오며 말을 걸었고 언제든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대상을 향한 그의 눈빛이 바로 당신, 드루스 소령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뒤로 저는 집사 르브랭을 신중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외모나 옷차림이 눈에 다 들어오기도 전에 그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무엇보다 독특한 모양의 오래된 옛날 은반지라는 것에 전 주목했습니다. 그 반지가 제게 두 번째 연결고리가 되었죠. 그 반지를 더 가까이서 보려고 집사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군요. 네, 맞아요. 저는 가까이서 보고 그가 낀 반지가 오랜 옛날 스위스에서 제작된 제네바 은반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가끔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던 저의 스위스 부모가 끼고 있던 반지와 똑같은 것이었죠. 그 은반지가 어떻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는지 설명하려면 스위스 제네바의 역사에 대해 살짝 이야기해 드려야겠군요. 루시 커니어 양의 고향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시계 공방을 운영했던 마을인 스위스 에셜레스는 오랫동안 보석과 시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은 에셜레스 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법을 통과시킨 100년 전만 해도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았어요. 이 두 업의 융합을 기념하기 위해 보석업자들이 움켜진 두 손을 새겨놓은 은반지를 제작했습니다. 이 은반지는 조합원들에게 배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위스 제네바 유물로서의 희소가치가 생겨났죠. 어떤 집안에서는 이 반지가 갑오로 내려왔고 종종 약혼 반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움켜잡은 두 손이 새겨진 반지, 그건 약혼의 목적에도 적합했을 테니까요. 집사 르브랭이 손가락에 그런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저절로 르브랭이 그 반지를 누구에게서 받았을지를 추측하게 됐죠. 그리고 곧 르브랭이 당신의 어머님이나 공주와 관심사가 같고 같은 조력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짐승 같은 가시미는 이번 음모에서 아예 제외하게 된 겁니까? 물론 그 단계에서는
그를 제외하진 않았죠. 그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령님도 아실 겁니다. 그 실험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드루스 여사님, 둘라베이그 공주, 레이드 구인, 카시미 씨, 르브랭, 이 5사람이 모두 한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소령님에게 불시에 제 이름과 직업을 모두 말씀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5사람 모두 잘 들을 수 있게요. 네, 그랬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자기 눈앞에 적이 있다 라고 소리쳐서 그 5사람 모두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만약 그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면 말이죠. 소령님께서 저를 소개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그 짐승 카시미 씨는 여전히 태연하고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님과 레이드 그윈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동시에 초조한 눈빛으로 의자에 놓인 레이드 그윈의 모자를 바라봤죠. 그때 저는 우연히 레이드 그윈의 모자 안쪽에서 마담 셀린이라는 이름을 받고 곧 마담 셀린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레이드 그윈이 무척 서두르며 그 화려한 모자를 움켜쥐고 저택을 나가자마자 확실시되었죠. 그때 공주 역시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집사 르브랭 역시 응접실로 들어오려다 말고 방을 갑자기 나갔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르브랭이 칵테일 잔이 든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그의 손가락에서 은반지가 빠져있는 걸 보고 저는 바로 거기에 르브랭의 약점이 있다고 알아챘고요. 아주 훌륭하군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 뒤로 제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전 그 스위스 아가씨의 방을 보는 것엔 털큰만큼도 관심이 없었지만 저택의 하녀와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지요. 저는 슬쩍 건네는 질문을 통해 하녀에게서 중요한 사실을 끌어냈습니다. 집사 르브랭이 다음날 느닷없이 이 저택을 떠난다는 사실, 그리고 짐을 싸고 그 짐에 파리행 꼬리표를 달았다는 사실 말이죠. 저택을 나선 뒤 저는 마담 셀린의 모자 가게로 갔죠. 그곳에서 마담 셀린의 입을 열기 위한 일종의 입장료로 전 화려한 모자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전시된 모자들을 노골적으로 칭찬하며 모자 주문을 하면서 최근에 마담 셀린이 아주 실력 있는 모자 디자이너를 새로 고용했다는 정보를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자 디자이너를 만나 제가 원하는 모자를 특별히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요청을 들은 마담 셀린은 아주 난처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제게 그 모자 디자이너를 만나도 소용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마담 셀린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는 내일 파리로 떠날 것이고 이제 모자 주문은 더 이상 받지 못한다면서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 새로운 디자이너는 자신의 힘으로 파리에 가서 모자 가게를 열 계획이라더군요. 자, 그럼 제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아시겠죠? 집사 르브랭과 그 새로운 모자 디자이너는 각자 같은 날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 2사람은 파리로 가서 새 출발을 할 것이고 그러기 전에 루시가 종종 들렀던 개신교 교회에서 작은 결혼 예식을 치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는 건 무리도 아니었죠. 바로 이 추측이 저를 사우스 세빌 스트릿의 장의사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그 장의사는 그 작은 교회의 관리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서 다음날 아침 8시 45분에 그 교회에서 결혼식이 치러질 예정이며 결혼 당사자의 이름은 피에르 르브랭과 루시 퀘냉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퀘냉? 네, 그것이
그 스위스 아가씨의 진짜 이름입니다. 퀘냉이라는 영국식 발음이 귀에 거슬려서 레이드 그윈이 커니어라고 바꾼 모양이에요. 그 뒤 레이디 그윈은 그녀의 본명을 잊었거나 아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드루스 여사에게는 루시 커니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 덕분에 르브랭은 혼인신고증을 받아 교회 목사에게 전달하는 동안 들킬 걱정은 상당히 덜었을 테고요. 제가 오늘 아침 소룡님과 나눈 대화 초반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좀 놀라셨을 텐데요. 그 사실은 오늘 아침 르브랭을 통해 직접 알게 된 거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교회를 찾아가 그곳에서 신부 루시를 기다리는 르브랭을 직접 만났습니다. 집사 르브랭은 저를 보고 아주 흥분해서는 제가 기어코 소룡님을 데려와서 이 결혼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과는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 이야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궁금증은 드루스 여사님이나 둘라 베이유 공주께서 채워주실 게 분명하겠죠? 이제 그분들도 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어졌으니까요. 탐정 러브데이가 말을 마치자 드루스 소령은 가죽 장갑을 다시 꼈다. 그의 혈색은 다시 돌아와 있었고 그의 태도 역시 다시 느긋하고 온화해졌다. 드루스 소령이 러브데이에게 느릿느릿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제 어머니와 공주를 귀찮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제가 친구 하나 없는 어린 스위스 외국인에게 그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라고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군요.